챕터 3.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 것.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마라.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을 바쳐라 라는 노랫말이 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말의 의미는커녕 아예 사랑을 시작조차 못해본 여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며 다짜고짜 대화를 시작한 그녀.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봐요. 라고 이어가더니 남자랑 자보고 싶어요. 라며 절정을 찍고 그냥 연애는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로 한달음에 결론을 지어버렸다. 30대 중반인 수연 씨의 고민은 사랑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핫초코처럼 달달해야 할 20대가 김 빠진 사이다처럼 밍숭맹숭했다며 연애의 추억이 없는 20대 시절에 아쉬움을 표했다. 20대 초반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꼭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막연히 두려웠어요. 저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대 중반쯤부터는 다음에 더 좋은 사랑이 올 것만 같아 사랑을 밀어냈어요. 그렇게 다음 사랑도 또 다음 사랑도 밀어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사랑을 밀어내는 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외로움도 잘 못 느꼈어요. 늘 혼자였으니까요. 수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해 왔음을 느꼈다. 다만 그녀는 사랑을 원하는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연애를 한다는 건 떨어져야 할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는 듯해 보였다. 그녀 주변에는 정말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걸까? 우리의 마음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다면 밑바닥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억이 살고 있다. 하나는 무척 소중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아픈 일이다. 이 둘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층에 자리하고 있다. 수연 씨는 어린 시절 우울증 증세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마음이 아픈 어머니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따뜻한 미소와 다정다감한 말도 별로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엄마의 기분을 잘 알 수 없었고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기억은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 수연 씨를 흔들었다. 그녀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능숙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미숙아와 같다. 누군가가 데이트 신청이라도 해오면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공적인 영역에만 머물도록 미리 선을 긋는다. 물론 그 이유는 다가 아니었다. 그녀가 사람을 못 만나는 데에는 내면의 갈등 외에도 외부의 조건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이른바 골드미스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주변에 사랑할 만한 남자가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첫 연애인데 외모, 학력, 인성 등 모든 면에서 준수해야 자신도 그만한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녀 주변에는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걸까?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여자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주변에 괜찮은 여자는 많은데 소개해줄 만한 남자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중반 여성들에게 소개해줄 싱글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어울릴 만한 남자는 이미 결혼했거나 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단다. 이런 상황을 증명이라도 해 보이겠다는 듯 ABCD론이라는 소설도 등장했다. 결혼 정년기 남성과 여성을 학력을 기준으로 A부터 D까지 4단계로 나누면 A급 여성과 D급 남성의 미혼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남성은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여성을 꺼리기 때문에
A급 남성은 B급 여성과, B급 남성은 C급 여성과, C급 남성은 D급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고학력 여성일수록 그에 걸맞는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의 학력이나 지위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결혼과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랑을 상호 유리한 거래의 관점으로 취급한다는 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을 고스란히 적용한다는 점에서 야만적인 면이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내게는 한 가지가 더 눈에 띄었다. 사랑을 단지 특정 조건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마치 내 기준에 맞는 대상만 나타나면 사랑은 완결된다는,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말처럼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진다는 생각은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동화에서는 왕자와 공주가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 짝을 만나기만 하면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에 익숙하다. 이를테면 그와 잠깐 눈길이 스쳤을 뿐인데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낯설지 않은 느낌이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만 같고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가 지난다. 마치 잃어버린 내 반쪽을 되찾은 것만 같다. 그래서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지상 과제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하지 말 것. 그런데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만 하면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질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선 사랑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랑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 출발해 사랑을 하는 단계를 지나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에 도달한다. 첫 번째 사랑에 빠지는 단계는 이른바 콩깍지가 씌어 무엇을 해도 예뻐 보이는 단계다. 이때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과 분리된 그들만의 낙원을 창조한다. 그러다가 두 번째 사랑을 하는 단계에 이르면 콩깍지가 벗겨져 슬슬 상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른바 애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에게 헌신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에 이르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속에서 휴식한다. 비록 열정적인 사랑은 소멸됐지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주는 관계 속에서 편안한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에 머무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콧 팩 박사는 사랑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을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과 만나 겪는 황홀한 순간을 몸으로 즐긴다. 이것도 에너지를 쏟는 행위지만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랑에 빠지는 단계를 지나 사랑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성장에 주목하며 자신의 선입견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고 진정으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자 노력한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즉, 사랑은 특정 대상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몇 년 전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사랑은 의리라는 말을 했다. 첫사랑 아내와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린 결론이었다면서 말이다. 프로그램에 함께 나온 패널들은 그의 말에 웃었지만 나는 의미 있는 말이다 싶었다. 그들 부부도 콩깍지가 씌어 서로를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단 한 사람처럼 느끼며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열정적인 사랑이 식어 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단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감싸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부침을 겪은 김태원 씨지만 그가 지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부부 사이의 의리 덕분은 아니었을까? 그러니 더 이상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재움으로써 성장을 도와주듯 외롭고 힘든 마음을 서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상대를 성장시킨다. 그 덕분에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라도 살아볼 마음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끝내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면서 만남과 헤어짐만 반복한다면 사랑이 주는 성장의 기쁨은 끝내 누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랑은 반드시 누려야 할 인생의 최고 기쁨이다. 인생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젊을 때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자주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랑도 해봐야 다음 사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깻잎과 배추는 앞면보다 뒷면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걸 요리를 해봐야 알 수 있듯이 사랑도 몸소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버리는지,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아파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럼에도 홀로 있는 것보다 누군가 사랑하는 일이 왜 더 행복한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는 고약한 레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 레슨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 왜 그에게 끌렸는지, 왜 그렇게 싸웠는지, 끝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다. 그렇게 미처 몰랐던 나를 알게 되면 상대방도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만 성숙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친구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를 지탱하는 능력을 친밀감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가족 말고도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집 밖에도 존재한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일.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수연 씨에게 너무 따지지 말고 집 밖에서 친밀감의 대상을 만들어 보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녀가 사랑을 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그녀가 자신의 아픈 자아와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남자를 결혼 조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장점을 보는 눈을 키우고 어떤 부분에서 가치관이 맞는지 또 가치관이 다를 때는 어떻게 대화로 풀어야 하는지 등 소통 능력을 키워보라고 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고의 기쁨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좀 더 정확히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라는 말을 남겼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타인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보류하지 말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완성할 수 없다. 꽃도 벌이 날아와 당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애벌레가 꽃잎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듯 인간에게도 타인의 손길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과 결핍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할 때 채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 마지막으로 언제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 서로의 존재를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그저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란다. 평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 따라 후회 없이 사랑하거라.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사랑을 시작할 때는 심장이 쿵쾅쿵쾅 쉴 새 없이 뛴다. 이러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그렇게 뛰던 심장이 어느 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는 순간이 온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끝나고 이별이 찾아오는 것이다. 미처 예감하지 못한 이별의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누군가는 몇 날 며칠을 울고 누군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다. 불교에서는 이별의 통증을 두고 에별리고라고 한다. 사랑이 떨어져 나가 혼자가 되는 괴로움을 뜻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8가지 인생의 고통, 8고 중에 하나다. 게다가 이별이라는 놈은 꼬리가 길어서 쉽게 제 모습을 감추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곁에 머물러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동안 사랑한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라는 듯이 이별은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을 독촉한다. 10년의 사랑도 끝나는 건 한순간이다. 너에게 우리 사랑은 풍선껌이었니? 이렇게 펑 하고 터뜨리려고 10년 동안 분 거였어? 그럼 난 뭔데? 네가 터뜨리고 간 풍선껌이 평생 꺼지지 않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나는 어쩌라고. 혜선 씨가 쓴 일기의 일부다. 그녀는 10년 넘도록 한 남자와 연애했다. 풋풋한 사랑도 그와했고 미칠 것 같은 사랑도 그와했고 편안한 사랑도 그와했어요. 그냥 제 20대는 그가 전부였어요. 그 말에서 고스란히 고통이 전달됐다. 오랫동안 연애한 커플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들 역시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면서 만나는 횟수도 줄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별을 상상한 적이 없었다. 고운정 미운정 다 들어버린 그가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됐다. 그렇게 30대가 되었고 그녀는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는 남자친구를 두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에게 우리도 이제 결혼 준비해야지 하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는 별말이 없었단다. 그 반응에 뾰루퉁해져서 티격태격 싸우고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휴대전화를 꺼두고 연락도 않더니 메시지로 짧게 이별을 통보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그만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그들은 결국 헤어졌다. 그리고 모태 신앙이었던 그녀는 앞으로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오지의 선교로 나서겠다고 결심했다. 그토록 사랑한 남자도 자신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며 부질없는 사랑에 목숨을 거느니 차라리 오지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사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혜선 씨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누가 내 심장에 돌이라도 얹어둔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더구나. 10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이별 통보로 끝나버렸는데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혜선 씨가 그 먼 아프리카로 선교로 나서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사랑이 부재한 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던짐으로써 참혹한 현실을 잊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한 대가로 겪어야 할 아픔이라면 어쩌겠니. 이 또한 지나갈 거라 믿고 견디는 수밖에. 혜선 씨에게 사랑이 그렇듯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동안 너무도 소중해 마치 내 일부처럼 느껴지는 대상들을 만난다. 거기에는 자녀, 부모, 애인, 친구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꼭 이룰 거라고 가슴 깊이 간직해 온 꿈, 오랫동안 준비해 온 시험, 잃고 싶지 않은 젊음과 아름다움 등 절절한 관심을 쏟고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 것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중한 대상을 상실하면 마치 생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이 바로 애도다. 혜선 씨는 지금 그 슬픔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별의 상처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애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한꺼번에 껴안고 있다. 마치 슬픔과 관련된 모든 감정들을 담은 가방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감정들은 차례차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느껴지기도 하고 한번 견뎌냈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기도 한다. 이제 막 성년이 된 딸을 잃은 어느 부인은 몇 년의 애도 과정을 겪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시점에 다시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깜짝 놀랐다고 고백하더구나. 이처럼 애도는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출구를 발견하게 된다. 애도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을 몇 개 꼽아보자면 이렇다. 첫째는 부정이다. 소중한 대상을 상실한 사람은 그 사실을 부정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장난하지 말라고 반응하는 게 그것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부정하려 든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전략이다. 이별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다. 둘째는 분노다. 드라마를 보면 환자를 잃은 가족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다시 살려내려며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 실현당한 여자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며 핏대를 세운다. 모두 상실에 대한 분노 반응이다. 그런데 분노는 애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깊은 슬픔을 느끼는 와중에 아무런 연결고리조차 없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분노 다음에는 상대에 대한 이상화와 죄책감이 따라온다. 다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상대를 축켜 세우고 반대로 내가 못나서 나를 떠난 거야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고 나면 슬픔이 찾아온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꺼이꺼이 통곡한다. 아픔이 온몸으로 표현된다. 슬픔은 애도의 핵심 과정이다. 슬퍼하지 못하면 억압된 감정들이 우울증이나 화병같이 더 힘든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슬픔을 쏟아내고 나면 이제 그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너무도 사랑했지만 이제는 떠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상을 다시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사랑한 만큼 미워했고 고마운 만큼 섭섭했던 감정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나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비록 그는 떠났고 사랑은 과거 일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성장했음을 느끼며 그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섣불리 다른 사랑을 시작하지 마라. 혜선 씨가 그를 떠나보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나는 혜선 씨에게 충분히 슬퍼하라고 어떤 감정이 들어도 억누르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또 선교를 가고 싶다면 떠나라고 그것이 마음이 시키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라고 했다. 애도가 한 사람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긴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인간에게는 복원력이 있고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다만 혜선 씨에게 이별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섣불리 다른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는 일은 피하라고 말했다. 과거의 사랑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과거의 미해결된 사랑이 새로운 사랑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럴 때는 아무리 괜찮은 상대라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때 입게 될 상처는 과거의 상처에 더해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별은 사랑이 끝난 기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리허설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현재의 연인과 헤어질 때쯤 새로운 연인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한다. 영화관만 가도 영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새 영화가 시작되기까지 간격이 있고 레스토랑을 가도 에피타이저와 메인 메뉴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 영화와 음식도 새 주인을 모시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게도 애도의 시간을 줘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앞으로 찾아올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누군가에게 이별을 고해야 한다면 이별 앞에서 비겁해지지 말자. 과거에 이별의 아픔을 겪었든 안 겪었든 이별을 말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싫다는 이유로 비겁해지기 쉽다.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 버리거나 상대방이 먼저 이별의 말을 내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나름대로는 상대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버림받도록 모양새를 갖추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 하지만 상처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헤어질 때는 제대로 이별을 고해야 한다.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이별을 당한 사람은 애도의 과정도 그만큼 힘들고 더디다. 최악의 경우 사랑을 영영 못하는 사례도 봤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헤어지고 싶을 때는 용기를 내어 제대로 이별을 말해야 한다. 이별을 굿바이라고 한다. 굿바이. 쉬운 말이지만 이보다 실천하기 힘든 말이 또 있을까? 그러나 아픈 사랑일수록 잘 떠나보내야 한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실과 분노의 감정을 잘게 부숴 흘려보낸다는 뜻이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성장이 있는 이치를 아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이별도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홀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더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별의 슬픔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언젠간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별 후에 우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슬픔은 타인을 자신보다 사랑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비록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눈물샘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는 말 일이다. 남자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니체의 질문. 엄마, 나 결혼하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걸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럼 결혼하지 마라. 엄마는 참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너는 나를 원망하듯 쳐다봤지만 네가 진짜로 결혼을 안 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지. 내가 젊었을 적만 해도 여자는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보통이었다. 현모양처가 꿈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던 시절이었지. 그때는 누구나 하는 결혼이기에 사람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결혼을 했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결혼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도 결혼을 한다면 그 방식과 사는 모습도 다양해졌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각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의미겠지. 그런 세상에 결혼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마는 이상하게도 부부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이 든 부부만이 아니다. 오히려 젊은 부부들의 발길이 늘었다. 그들은 결혼에 무엇을 바랐고 무엇에 실망했기에 나를 찾아왔을까?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로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오면서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기에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결혼은 인생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 지선 씨는 29에 결혼했는데 35살인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건만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니까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는 그녀는 마치 물기가 바짝 마른 원목 같았다. 겉으로는 값비싼 목재로 보이지만 너무 건조한 나머지 나뭇결이 죽어버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아빠에게서 벗어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지금은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싫어요. 지선 씨에게 결혼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불행한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부딪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딱딱하고 사무적인 사람이었다. 집안에서도 마치 회사 일을 하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차마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지선 씨가 바라는 행복은 그저 남편과 가끔 산책하고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둘이서 외식을 하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 지극히 소박한 소원이니까. 당연히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마치 직장 상사와 있는 기분이니 긴장되기만 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게 없는 결혼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담보할 콘텐츠는 어디에도 없었다. 예쁜 공원이 있는 값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공원을 산책하는 기회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는 물리적인 조건일 뿐 아내와 산책하는 남편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사실 지선 씨는 남편이라는 지붕 밑에서 비를 피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붕은 조금씩 누수가 있다. 바람은 막아도 비는 막지 못하는 지붕이 있고 비바람은 막아도 폭염을 막지 못하는 지붕이 있다. 지선 씨처럼 지붕 밑에서 편안히 쉴 것만 기대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보석을 캐는 일과 같다.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고 정서적으로도 돈독한 남자와 미래를 꾸려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면서도 정서적인 부분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과 만나면 자연히 행복해지겠거니,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당연히 잘해주겠거니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욕심도 한 단계 낮추면 좋으련만. 결혼 후 더 이상 따뜻하고 다정하지 않는 남자 때문에 속을 끓인다.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가는 남자에게 실망해 화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 웅어리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남녀 간의 정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연애 초기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가는 자리를 부부 둘만의 재미와 의미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콘텐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돈 문제라면 얼마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정확히 계산이 떨어진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정서적 콘텐츠는 오직 두 사람만이 지지고 볶으며 쌓아 나갈 수밖에 없다.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결혼해서 살아가려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끈끈한 애정으로 결합된 관계를 원한다는 걸 나는 안다. 오히려 결혼 문제라면 옛날 사람들이 더 심플했을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남자와 얼굴도 모르는 채 신접살림을 차려야 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을 단순한 경제의 공동체가 아닌 사랑과 우애로 맺어진 행복의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달라진 사고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문제로 머리를 굴리는 만큼 사랑도 가꾸고 보살펴야 한다. 치열하게 싸울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3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내면의 상처, 컴플렉스까지 대면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모여 그들만의 콘텐츠가 된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는 딱 3일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한다. 첫째 날에는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둘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셋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철학자 니체는 결혼할 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다 늙어서도 그와 대화를 잘 할 수 있겠는가? 결혼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했다.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다르다. 연애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은 달콤한 관계라면 결혼은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게 많은 파트너 관계다. 결혼하는 순간 시가와 처가 문제, 자녀 계획, 교육 문제, 돈 관리, 가사 분담, 음주 습관, 하다못해 양말을 벗어놓는 요령과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는 습관까지 연인 관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의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초반엔 부부싸움이 밥 먹는 횟수만큼 잦아지기 마련이다. 엄마도 그랬다.
20대 후반에 같은 학교 동창이던 너희 아빠를 만나 후딱 결혼이란 걸 해버렸으니 오죽했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네 아빠나 나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잘 싸우기 위해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참 괜찮은 남자랑 살고 있다는. 왜냐하면 무조건 아내 말에 따르거나 싸움 그 자체를 회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짐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제와 상관없이 벌컥 화부터 내는 사람은 아내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더글러스 스톤은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흔히 감정적으로 되는 것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혼동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극도로 감정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화가 되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혼이란 게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나랑 잘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자로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미국의 작가 헬렌 롤 런드는 결혼 전에 남자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결혼 후 그는 당신과 얘기하기 위해 신문조차 내려놓지 않는다고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싸우기 위해 신문과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한다. 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까. 다행히 너는 그런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구나. 딸아, 그럼에도 부부싸움을 처음 하는 날은 많이 외로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만큼 천국과 지옥,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드라마가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돌을 닦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지만 결혼만큼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드는 수영장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외로운 날에는 용감하게 그 수련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렴. 그리고 더 노력해라. 다시금 남편과 잘 싸우기 위해서 말이다.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딸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세상이 많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녀가 아직도 많지는 않을 것 같구나. 그래도 진료실에서 섹스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 여성들을 만나면서 섹스란 누구나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요즘 20대 여성들은 섹스에 대한 고민을 망설임 없이 털어놓기도 하는데 그들은 내게 곧잘 묻는다. 지금 연애 중인데 잠자리는 언제쯤 갖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 내 대답은 하나다. 몸과 마음이 준비됐을 때요. 동시에 섹스에 대한 정의를 가질 것도 주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만 봐도 4명의 주인공들은 섹스에 대해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샬롯은 남편과 떨어져 있기로 한 캐리에게 어떻게 떨어져 지내? 결혼은 매일 잠자리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조언한다. 그녀에게 섹스는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둘만의 우주에서 치러지는 월식이다. 반대로 개방적인 샤만다는 여자가 남자를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은 침대야 라고 한다. 그녀에게 섹스는 자신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활동인 셈이다. 이렇게 샬롯의 사랑이 있고 샤만다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사랑과 섹스에 대한 정의를 세워둘 필요가 있다. 조르는 남자, 확신이 안 서는 여자. 친밀함과 섹스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일까 아니면 별개의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섹스를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랑이 먼저고 섹스는 나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섹스는 별개라고 한다.
사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섹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통 성관계를 주도하는 쪽은 남자인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주체성을 갖게 되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제안을 받고 결정하는 입장이다 보니 수동적이 되어 주체성을 갖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여자일수록 섹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어떠한 가치나 행위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는 건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특히 성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되면 관련한 문제를 겪게 될 때 도움이 된다. 마치 사랑을 지키는 신호등이라고 할까? 빨간 신호일 때는 상대방이 원해도 정지하고, 초록일 때는 사랑을 나누고, 주황일 때는 다음 신호로 바뀌기 전까지 기다리기로 하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섹스와 관련해 불필요한 자책감이나 불안함에 시달리기 쉽다. 유나 씨도 섹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여성이었다. 26살의 그녀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사촌 언니의 소개로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격이 강한 느낌은 있지만 남자다워 보였고 훤칠한 키가 마음에 들었다. 사귄 지 2달 정도 되었을까. 지금 그녀는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나 씨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데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퍼부었다. 그녀는 성 경험이 없으며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넌 마치 학생처럼 군다. 내가 무슨 치안이라도 되냐며 면박을 주었고 급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까지 하더란다. 그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남자친구는 막무가내였다. 그렇다고 잠자리를 할 생각은 없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다. 그럼 유나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직도 많은 여자들이 유나 씨처럼 너무 빨리 다가오는 남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토로한다. 이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남녀의 성지각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여자가 섹스를 한다는 것의 의미. 미국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루안 브리젠딘의 책 여자의 뇌, 여자의 발견에 따르면 성충동과 관련된 뇌 공간을 비교했을 때 남자의 뇌 공간이 여자에 비해 2.5배나 크다고 한다. 남녀가 대화하는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의 뇌를 스캔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남자의 뇌에선 쾌감과 보상을 관장하는 측좌핵이 자극되는 반면 여자의 뇌에서는 미동도 감지되지 않는다. 이것은 남자는 대화조차 잠재적인 성적 접촉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자는 대화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물며 사랑하는 여자가 앞에 있다면 남자의 측좌액이 더 강하게 활동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남자들의 무분별한 성충동을 생물학이란 이름으로 모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유나 씨 남자친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섹스를 하자고 우기고만 있지 사랑하는 여자가 가진 생각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는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기보다 남자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성관계는 더욱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태고 때부터 여자들에게 섹스란 출산과 육아와 연결되는 즉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일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섹스 그 자체만큼이나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함께 가정을 꾸릴 만한 사람인지도 관심이 깊다. 더군다나 유나 씨는 결혼할 남자가 아니면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녀는 불필요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섹스를 허용하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남자친구의 말은 무시해도 좋다. 섹스에 대한 자기 철학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을 여는 게 섹스보다 더 어렵다면 유나 씨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라면 민주 씨는 반대의 경우다. 너무 쉽게 섹스를 허용하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다. 그녀는 알몸을 보이는 일보다 자신의 심리적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 누군가와 가까워져 자신의 솔직한 내면이 드러나면
상대가 그 모습에 실망해 떠나버릴 것 같아 그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때일은 섹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 제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요. 누군가 나를 깊이 알면 무너질 것 같아요. 섹스는 단지 성행위만이 아니다. 섹스는 소통의 방편이자 관계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민주 씨처럼 보살핌과 사랑을 바꿔푼 구관계적 욕망을 성적 욕망과 동일시한다. 상대를 잡아두기 위한 수단으로 성행위에 몰입하거나 정서적 허기와 의존 욕구를 채우려 성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들은 섹스에 매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착한다. 하지만 번번이 그의 실패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난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여성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상처의 출처를 쫓다 보면 그녀들의 어머니와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섹스도 마찬가지다. 섹스를 혐오하거나 또는 그 반대인 경우를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원인이 된 사례가 많다. 민주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잦은 욕설과 체벌을 당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그녀에게는 타인과 가까워지는 데 대한 내재적 공포가 생겼다. 섹스는 꺼리낌 없이 나누면서도 사랑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심리적 장벽은 관계 불능의 문제에서 나온다. 아이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대상, 대개는 엄마인데 그 대상과의 심리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랑의 모형을 짓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모형에 따라 인간관계를 만든다. 이때 엄마로부터 믿음직한 반응을 경험한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갖는다. 반면 그러지 못한 아이는 불안정하거나 회피적인 방식의 애착 행동을 보이게 된다. 민주 씨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 기분을 살펴야 하는 불안에 떠는 아이가 있었다. 몸은 엄마에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마음속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런 민주 씨를 대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나를 타인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두지 마라. 프랑스의 소설가 파스칼 레네가얀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제목을 따서 쓴 레이스 뜨는 여자라는 소설을 아는지. 여주인공 뽐무는 프랑스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동거까지 하지만 둘은 신분 격차와 소통의 문제로 헤어지게 된다. 소설에는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녀는 밤마다 그러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라고 적고 있다. 침대에서 스스로 옷을 벗는 뽐무. 그녀를 당돌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뽐무에게서 민주 씨의 마음속에 사는 아이를 보았다. 연인 앞에서, 그것도 첫 경험에서 스스로 옷을 벗는 여자의 심리는 뭘까? 그건 성인인 뽐무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한 아이가 시킨 건 아니었을까? 소설에서 뽐무의 어머니 역시 남자의 뜻대로 몸을 내주는 여성으로 나온다. 뽐무는 그런 어머니에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누군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뽐무. 그래서 그녀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자신을 타인이 욕망하는 대상으로밖에 둘 수 없었다. 뽐무와 같은 유형은 우리 주변에도 많다. 민주 씨만 해도 그렇다.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녀도 섹스보다 대화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남자가 그녀의 몸만이 아닌 그녀의 취미, 친구, 학창시절, 서랍 속의 추억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나는 민주 씨에게 하루에 한 편씩 자신에게 칭찬 일기를 쓸 것을 권했다. 가령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산 자신을 칭찬할 수 있고 남자친구가 보내준 문자에 행복했다면 그것도 사랑받는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니 일기의 주제가 된다. 그렇게 남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삶을 보고 듣고 만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존감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을 테니까.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도 안정적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이 불완전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반긴다. 자신을 믿듯 사랑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다음에는 섹스에 대한 자기 철학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제대로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랑을 가꾸어 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 섹스, 남자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섹스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 자신을 누군가를 위한 대상으로 두어선 안 된다. 어떤 경우든 자기 자신이 기꺼이 원해서 기쁘게 하는 섹스여야 한다. 그것이 섹스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결혼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딸아, 돌이켜보면 내게는 뚜렷한 결혼관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질 줄도 몰랐고 결혼 후 여자들이 맞닥뜨려야 할 압박에 대해서도 정말 문외한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연스레 이어지는 게 결혼이라는 지극히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요즘 젊은 여성들은 참 똑똑하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한 환자가 똑부러지는 목소리로 그랬다.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남편의 시댁에 아이까지. 저는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마치 결혼을 해본 사람처럼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드는 생각.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을 왜 그녀는 몇 달랑만 입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나도 아직 60대의 결혼, 70대의 결혼에 대해선 다 읽지 못했는데 말이다. 결혼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 결혼에도 추나추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20대에게 결혼이란 함께 있고 싶음이다. 30에서 40대에게 결혼은 생산의 개념이다.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쌓아 나가는 시기다. 50에서 60대에게 결혼은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이다. 둘이서 하나로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70에서 80대에게 결혼 생활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때 배우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웰다잉의 파트너로서 존재한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결혼은 20대의 사랑, 30대의 출산, 40대의 생산, 5, 60대의 자아 후의 환원, 7, 80대의 죽음 등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익혀야 할 과목을 알려주는 인생 수업과 같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법적으로, 인습적으로 묶어준다. 결혼으로 인해 두 사람은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든든한 한 팀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사회학적인 의미의 금고라고 생각한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친정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으로 남아주는 남편, 내 길을 뒤에서 지켜봐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말이다. 나 역시 너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놓였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븐스는 결혼을 미루는 인간은 전장에서 도망가는 병사와 같다고 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결혼은 곧 전쟁만큼 힘든 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오죽하면 한 토크쇼에서 중년 배우가 결혼은 30명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까? 신랑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 친구, 동료들도 같이 식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만큼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관계들이 파생된다.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에서 자라 관계망이 넓지 않은 환경에 익숙한 여성들이 그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결혼 전에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빴는데 결혼과 동시에 친가는 물론 남편 쪽 사촌까지 챙겨야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여자들에게는 굳이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 물론 결혼이 주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평생 함께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또 말릴 생각은 없다. 후회를 하더라도 뭐든 해보고 하는 게 더 나은 법이니까. 최고의 배우작감 대 최악의 배우작감.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부모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다. 이때 부모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 가능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아내, 품격 있는 남편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원석을 곤란의 보석으로 만드는 공정이 필요한데 좋은 원석을 찾아내는 일부터 만만치가 않구나. 보통은 경제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과의 결혼을 두고 결혼을 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심플하다. 우리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 둘의 관계가 좋으면 가난은 점차 극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돈으로도 부부에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진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가변적인 속성에 덜 휘둘린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최고의 배우자감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간혹 배우자 될 사람이 학벌, 재력 같은 능력이 뛰어나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결혼하면 없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애를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용인해서는 안 될 결함을 덮으려 든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당장 나부터 젓가락질 하나 고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30여 년 동안 차곡차곡 굳은 타인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겠니? 결혼하고 다시 싱글이 된 남녀를 대상으로 벌인 어느 설문조사에서 전 배우자에게 가장 실망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라는 답이 1위를 차지했다. 결혼이란 서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상대에게 멋진 보석이 되고자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당장은 빛나지 않더라도 내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평생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배우자감이다. 그런 사람만이 훗날 배우자를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어준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것을 즐기는 남자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남편간으로는 최악이다. 자신이 유부남이어도 여전히 꽃을 유인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남자도 위험하다. 자기 아내를 한순간에 잡초로 만들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에 임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 따라 살아보니 재미있는 게 나이에 따라 같은 사람도 달리 보인다는 거다. 20대 때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이 40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유치해 보이고 20대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수더분한 점이 40대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에게 남편이 너무 애 같아서 힘들었다고 했다. 들어보니 남편은 가정적이고 능력도 있는 편이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나 시가와의 갈등에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특히 남편은 음식 타박이 심했는데 그녀는 신이 되어서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남편이 입이 짧은 편이에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이남 이녀를 키우셨는데 저희 남편은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어요. 그이가 유일하게 투정 부린 곳이 밥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버릇이 여지껏 남아있는 셈인 거죠. 남편의 가정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수용하니 유치해 보였던 남편의 행동도 더 이상 밉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반면 30대 초반인 서진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남편과의 불화 때문이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서진 씨는 남편의 요구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잦은 모임에 술자리에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서진 씨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지쳐갔다. 저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3일은 새벽에 들어와요. 그이와 사는 3년 내내 외로웠어요.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외로울 바엔 이혼을 하는 게 맞죠. 이젠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안 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들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딱 그 짝이네요. 나는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과 자주 마주했다. 부부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혼 사유는 달라도 결국 그들이 갈라서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사람과 함께 노력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서진 씨의 경우 남편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녀 역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결혼을 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 되는 거니까 외로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상 부부싸움을 해서 말을 안 하거나 서로 바빠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꽤 오래되어 문득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싱글도 아닌데 외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는데 결혼 후에도 내가 나인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데도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 더 아플 수 있다. 이때의 외로움은 젊을 때 느끼는 몽상적 고독이 아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90세 할머니의 존재로적 고독과도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 후 찾아오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므로 태어난 순간 떠안는 외로움을 삶의 한 꼭지로 남겨둘 줄 알아야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돈 많은 친구들에는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다. 유일하게 싱글인 올리비아는 미혼인데다 청소부 일을 하는데 좋은 직업에 훌륭한 남편을 둔 3명의 친구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낀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우리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 그렇다. 결혼의 시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당사자조차 속단할 수 없는 게 결혼이란 말이다. 따라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할 거라는 확신도 시작이 초라했다고 해서 지난 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자.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배우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삶의 외로움도 잘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딸아, 너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내가 의뢰하는 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그럼요. 혼자도 잘 있네. 그럼 내가 뭐 아직도 어린애인가? 그래, 너는 이미 다 큰 어른인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사실을 가끔씩 까먹는 걸까? 너와 남편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 부부 신세인 너희들. 그래도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이 대견하다. 혼자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야.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찾아와 견디기 힘들면 전화해라. 늘 그렇듯 엄마는 웃으며 너에게 농담을 건넬 테니. SNS가 외로움까지 치유해주지 않는다. 딸아, 우리가 만났던 몇 달 전 일을 기억하니?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너와 시내 맛집에 들러 점심을 먹고 한가롭게 휴일을 보냈지. 그때 들른 맛집에서 무엇을 시킬까 고민하던 우리는 각자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나는 늘 그렇듯 포털 사이트에 맛집 이름을 넣어서 검색했다. 그런데 너는 당연한 듯 인스타그램을 열더구나. 내가 인스타그램에 그런 정보도 나오냐고 묻자 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여기서 태그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어. 인스타로 쇼핑도 하는데 뭘.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 솔직히 엄마는 이제 따라가기가 버겁다. 몇 년 전만 해도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등장해 순식간에 사용자들을 흡수하더구나.
더군다나 요즘은 하나의 계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한다지. 정치적인 메시지는 트위터에, 맛집과 여행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식으로 말이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욕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두고 분석 심리학자 융의 페르소나 개념을 빌려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더구나.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쓴다는 거야. 옛날 같으면 앞다르고 뒤다르는 사람을 두고 남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요즘은 앞다르고 뒤다른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듯 하구나. 정말 스마트폰 기술과 그로 인해 파생된 문화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실 인류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SNS의 돌굴.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페이스북 친구는 평균 331명, 오프라인 친구는 24명이었다. 친구가 300명이 넘다 보니 늘 접속과 동시에 쉴 새 없이 메시지, 정보, 사진 등이 올라온다. 관계가 넘쳐나는 시대인 셈이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관계 맺기도 쉽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만나야 하는 오프라인과 달리 이모티콘으로 간단히 감정을 전달하고 적당한 선에서 대화를 끊기도 하고 원치 않을 땐 나를 감출 수도 있다. 자기 노출을 강요받지 않기에 관계 맺기 부담스러움부터 벗어나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기가 가능해졌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감추고 괜찮게 생각하는 것만 출연해 되고 싶은 나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일도 흔하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원폴에 따르면 여성의 25%가 한 달에 1에서 3회 SNS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답했다. 타인에게 난 잘 살고 있다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 취향, 지식, 인맥 등을 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멋진 여행 사진이나 좋은 레스토랑에 갔던 경험담을 위주로 올린다. 당연히 초라한 일상생활은 공개 금지다. 그래서인지 요즘 소셜 네트워크의 피로감을 느끼며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에 피로를 느끼다가도 자기가 쓴 글에 좋아요가 별로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낀다. 또 다른 사람의 SNS에 올라오는 멋진 모습에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자기도 그런 모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백조는 호수의 물결을 잔잔히 가르며 우아하게 유영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아래로 엄청난 물갈퀴질을 하고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SNS에서는 항상 멋지고 쿨한 척하지만 열심히 노동하는 물밑의 삶은 감춘다. 서로를 향해 열심히 좋아요라고 누르지만 그 반대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 사람들의 외로움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26살 미선 씨에게 온라인 세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번째 집이었다. 그녀에게 팔로워들의 댓글은 이불과 같았다. SNS 댓글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거잖아요. 댓글이 많이 달리면 그날은 잠이 잘 와요. 새로 산 이불을 덮는 기분이랄까? 왜 평소엔 잠이 안 와도 새 이불을 덮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어릴 적 엄마 품에서 먹고 자던 아이는 자기 방을 갖게 되면서 엄마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시기를 받는다. 이불과 베개의 크기가 커지면서 몸은 성인이 되지만 마음은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싶은 내면의 아이와 앞으로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어른의 역할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빚게 된다. 등 떠밀리듯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배려받고 싶은 아이가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선 씨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심리적 갈등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 대학생이 되면 저절로 연애도 하고 친구들도 생길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소속감을 주는 교실과 짝꿍은커녕 졸지에 지정석 없는 컴퍼스로 내몰린 외로운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친구조차 노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증명한 것이다. 고독한 대학 생활을 보내는 동안 미선 씨는 SNS 댓글에 웃고 우는 삶을 살았다. 교회와 동아리 선후배들에게 팔로워를 맺자고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
그런데 왜 그녀가 진료실에서 그렇게 울었을까? 그녀에게 좋아요와 댓글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결핍감을 채워주지 못했다. 온라인상의 관계는 한편으론 픽션이다. SNS에 올린 멋진 사진들은 그녀가 내보이고 싶은 자아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댓글이 달릴수록 관심받고 있다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느끼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 온라인에서 너무 마친 사람일수록 직접 만나면 실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에는 어색하고 연결은 해놓기에 적당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온라인에서 친절해진다. 미선 씨는 댓글 수가 많아질수록 무의식적으로 이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기술과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 셔리 터클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자아도취적인 사람이 소셜미디어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녀는 나르시시즘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깨지기 쉬워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자아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타인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취하며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A라는 친구가 반응하지 않을 땐 바로 B라는 친구에게 접속하면 되는 소셜미디어와 그들이 어울리는 이유다. 내적 자아가 확고하지 않을수록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그것이 훨씬 빠르고 쉽다. 미선 씨 역시 상처받기 쉬운 내적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만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뜻인데 그녀는 그 상처를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관계를 맺기보다 온라인에서 나누는 따뜻한 댓글이 더 좋았다. 딸아,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들과 달콤하고 좋은 추억만 나눠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아프고 힘든 순간을 서로 잘 이겨낸 뒤 더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은 관계에 필요한 내성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한다. 당장 좋은 댓글이 달리고 팔로워가 늘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기쁘지만 거꾸로 조금만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와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그러다 보면 좋지만 공허한 말들만 쌓워 채워지지 않는 고독감을 남기고야 만다. 그러니 SNS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마라. 자연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듯 관계도 서로의 촉감을 떠나서는 깊어질 수 없다.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때론 단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온라인에서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듯이 다른 사람도 같은 이유로 외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꺼내 피드를 훑기 전에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면 어떨까? 밥은? 건강은? 무슨 일은 없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항상 온라인 세상에서만 주고받느라 육성으로 들어본 적 없는 서로의 안부인지도 모르겠다. 존중과 예의로 대하는 사람만을 사랑할 것. 사랑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혼자 사랑을 짊어지기 시작한 순간이 아닐까? 함께 시작한 사랑이건만 사랑이 식어가는 속도는 서로 다르다. 그녀는 더 깊어지는 사랑을 느끼며 그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지만 그는 이유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아침에 주고받던 달콤한 모닝콜도 한쪽이 보내는 일반적인 알람으로 바뀌고 시도 때도 없이 서로의 안부를 나누던 문자도 한 사람의 메시지로만 채워진다. 오랜만에 하는 주말 데이트도 피곤함에 찌든 듯 생기를 잃어버리고 왜 그러는지 그의 속마음을 따져 묻고 싶지만 그러다가 더 멀어질 것 같아 포기하고 만다. 세상은 노력으로 안 될 게 없다고 말하지만 사랑에서만큼은 그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가 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흔든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끝나버린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 이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이지만 헛수고일 뿐이다. 그는 이미 떠났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홀로 남는다. 그렇게 시련의 상처를 경험한 청춘들은 이제 사랑이라면 지긋지긋하다며 진료실을 찾는다. 더 이상 사랑에서의 약자는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며
바보같이 자신의 마음을 전부 보여주지 않을 거라면서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더 사랑한 게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비록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주고 싶은 만큼 다 준 사람은 후회가 없는 법이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은 오히려 덜 사랑한 쪽이라고. 하지만 내 사랑학 강의는 그들의 귀에 가닿지 않는다. 그들은 실연의 경험을 계기로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교훈만 얻은 채 다음 사랑에게 주도권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다. 연애 잘한다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고 유명한 연애 지침서를 탐독한다. 밀고 당기기, 마음에 드는 남자일수록 무심한 척하기, 상대가 질리지 않도록 반전 매력 보여주기 등 이른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섭렵하는 것이다. 연애 지침서를 걷어치워야 하는 이유. 수많은 연애 지침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 하나는 남자에게는 사냥꾼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남자는 목표로 삼은 대상을 쟁취하는 데서 희열을 느낄 뿐 그 다음은 별로 관심이 없단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매력을 보여줘야 하고 이미 잡힌 물고기처럼 사랑을 먼저 표현하는 일은 금물이다. 여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연애 기술은 은밀하게 그를 조종하는 여우가 되는 법이라면서 말이다. 연애 지침서들은 그 근거로 진화 이론을 든다. 여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헌신도가 남자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자신과 아이에게 헌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남자를 찾는다. 반대로 남자는 최대한 많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여자를 만나려 하고 젊고 예쁠수록 더 좋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말 모든 남자가 그런 걸까? 아무리 다정하고 지적인 남자라도 한꺼풀 벗겨내면 사냥꾼 본능만 남는 걸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랑에 관하여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마리 루티 교수는 정말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남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봤다. 연애 지침서에는 남자는 너무 유능하거나 주도적인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니 혼자 힘으로 전구를 갈 생각이면 남자가 안 볼 때 하라는데 진짜 그런지 주변 남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물어본 것이다. 여자친구나 아내가 전구 가는 모습을 본다면 매력이 떨어질 것 같나요? 하나둘씩 답장이 오기 시작했다. 여자가 전구를 갈면 매력이 떨어지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래. 나는 능력 있고 그 능력을 기꺼이 발휘하는 여자가 훨씬 매력적이더라. 내 여자친구가 전구 하나 못 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게 더 싫을 것 같은데 나는 존중과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거든. 어떤 여자가 전구 가는 법을 모른다면 그건 그 여자가 모자라다는 신호겠지. 나는 모자라는 여자한테는 별로 끌리지 않아. 남성의 연애 심리를 희화화해서 던진 질문이긴 하지만 핵심은 분명하다. 남자라고 해서 다 사냥꾼은 아니다. 그런데도 남자에게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이다. 어느 심리 실험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가 이성을 볼 때는 정직과 책임감과 관용 같은 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이성이 자기 성별에 관해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지 묻자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다.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섹시함이나 결혼 후 얼마나 가정에 헌신적일지를 중요하게 보겠죠 라고 대답했다.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얼마나 성공했는지 혹은 성공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겠죠 라고 했다. 즉 사람들이 실제로 이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적, 여성적 이라는 고정관념을 서로가 기대한다고 여겨서 그에 알맞게 행동하려고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모두를 주눅들게 만든다. 여자들은 관계에서 바라는 게 없으면 남자를 질리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욕구를 감추는 데 익숙해진다.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남자가 먼저 결정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무수한 여주인공들처럼 말이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섬세한 내면을 가진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강한 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겉돌기만을 반복하게 된다. 때론 사랑을 그만두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다. 세상에는 일부 못난 남자들이 있다. 그야말로 여자를 사냥하듯 만나려 하는 나쁜 남자. 관계의 책임을 여자친구에게만 전가하는 뻔뻔한 남자 말이다. 그들은 여자친구의 요구를 마치 그녀가 자신감이 없거나 독립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덮어 씌우거나 나 같은 나쁜 놈은 너와 함께할 가치가 없다면서 관계에서 발을 빼기 일쑤다. 그러면 여자는 잘못이 없으면서도 내가 덜 예뻐서,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행동해서 그가 자신을 떠났다며 자책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나는 연애 지침서를 보기 전에 헤어진 그 남자가 과연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세상에는 그들보다 좋은 남자들이 훨씬 많다. 여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고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들 말이다. 그러니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여우가 될 필요는 절대로 없다. 괜찮은 남자라면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를 알아보고 다가올 테니까. A부터 Z까지 연애 지침서를 따라하느라 생기 넘치는 본연의 모습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다. 언젠가 내가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내게 반하지 않은 남자는 만나지 마라 라고 했었지. 그 말이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가 너를 좋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라는 뜻이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고 바라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고 때론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 나눌 수 있어야 사랑의 지평이 펼쳐진다. 사랑이라는 건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면면들을 일깨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연애의 비법 같은 것으로 자신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곁에 연인이 있음에도 이별을 떠올릴 만큼 외롭다면 혹시 혼자만 사랑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사랑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 자기만 챙기면서 이기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되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게을러지지 말자는 의미다. 특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하다고 말하며 과도하게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사람일수록 성급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부터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간 시련을 당해서 너무 슬프다는 여자에게 말했다. 헤어졌다고 머리 자르지 마세요. 긴 생머리가 참 잘 어울리는 여자였는데 괜히 떠난 남자 때문에 매력 포인트를 없애버릴까봐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다. 그 이후로든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는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없다. 나쁜 남자를 제외하고 말이다.